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신기후 체제와 기후 변화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서 이제 조천호 선생님께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걸 받아서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간 내용이죠. 파리 기후 협정으로 불리는 신기후 체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어쨌든 선행 공부를 조금 하셨으니까 또 이걸 또 보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하실 겸 해서 신기후 체제 혹은 기후 변화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얼마나 배경 지식이 있으신지 확인하는 건데, 저 앞에 보면은 이렇게 색깔 4개 색깔이 있는 우리 신호등 카드라고 불리는데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신호등 카드를 드시고, 자, 이 질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색깔을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10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는 몇 도 상승했을까요? 가 질문이고요. 초록색 0.5도, 노란색 0.85도, 파란색 1도, 빨간색 1.8도. 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으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지구 전체 평균 온도입니다. 들어주세요. 자, 빨리 찍어도 됩니다. 노란색, 노란색 3분에 초록색 1분 내려주십시오. 네. 역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또 선행 학습도 하셔서 그런지 맞습니다. 정답은 노란색 0.85도예요. 생각해보면 100년 동안 오른 거 치고는 별로 안 올랐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건 아마 전 시간에 저 작은 차이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지는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구 평균은 어떻게 보면 1도도 채 안 올랐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 같은 기간 100년 동안 얼마나 올랐을까? 를 한번 또 결정을 해보시고, 우리나라 좀 헷갈리시죠? 좀 비슷할까? 좀 더 올랐나?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자, 빨리 컨닝하지 마시고, 빨강 둘에 파랑 둘 갈렸네요. 내려주시고, 1.8도 올랐다고 생각하신 분이 2분, 1도 올랐다고 생각하신 분이 또 2분. 1도 둘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1도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구 평균보다 조금 더 올랐겠지 정도이신 것 같고, 1.8도는 2배가 넘는데, 그죠? 지구 평균보다 2배가 넘는데 꽤 많이 올랐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8도 올랐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이야기도 사실 생각해보면 지구 전체 평균이 0.85도 올랐고, 그것 때문에 기상이변이니 기후변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그게 되게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어찌 보면 과학적으로는 1.8도나 올랐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이나 피해로 보면 훨씬 더 위험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조금 그 민감도를 덜 느끼고 있죠.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1도가 채 안 오른 지구 전체의 기온, 우리나라는 2도가 좀 안 오른 정도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1세기 말이면 이번 세기 말이죠. 이번 세기 말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한 4도 정도 오를 가능성이 얼만큼이라고 유수의 과학자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기상학자들이 예측하고 있는지예요. 예를 들면 4도 정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예상이 되냐면, 지구 온도가 4도 정도가 올라가면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물체가 삶을 현 상태로는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구 인구의 거의 5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꽤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그 정도가 오를 가능성은 몇 프로로 지금 현재 예측되고 있을까요? 그럼 들어볼까요? 또 역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셔요. 들어야죠. 자, 하나, 둘, 셋. 선택. 빨강 둘, 파랑 둘. 네, 내려주시고요. 역시나 왠지 빨간색 90%로 하면 너무 이제 이게 좀 끝까지 너무 극한으로 가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90%까지는 못한 두 분이 계신 것 같고, 또 나머지 두 분은 그래도 90%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90%의 확률로 이제 이번 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4도 이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4도 이상으로 사실 올라가면 지금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0.85도 정도 오른 걸로 뭐 기후 변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상 이변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 수준인데 그거의 4배가 넘는 이제 온도 상승을 보이는 거고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뭐 인간을 포함해서 여러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시 매드맥스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꽤 좀 유명한 영화인데요. 약간의 미래를 다루는 영화인데 지구가 거의 이제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으로 변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주변 환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기후체제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미래가 예상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여러 국가들 또 뭐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후변화를 좀 막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꽤 옛날부터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현재 신기후체제라고 불리는 파리에서 열린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협약이 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목표를 정해요. 이 이후에 우리 지구의 인류가 기후를 이제 변화시키고 온난화가 진행되는데 몇 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번 좀 꼭 막아보자. 라는 목표치가 설정됩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 목표가 분명해야 그 안에서 뭔가를 막아보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면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가 몇 도로 지금 설정돼 있을까요?가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 뭐 참고할 만한 건 현재 이미 0.85도는 올랐고 그죠? 이미 올라온 게 0.85도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몇 도까지로 막자라는 게 목표고요. 앞선 질문에서 한 4도쯤 오르면 다 끝난 겁니다. 이미 뭘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경이 되기 전에 그게 몇 도일까?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계산하고 여러 가지를 현실성을 고려해서 목표를 설정했겠죠. 몇 도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나 하나, 둘, 셋. 2도. 네, 내려주십시오. 전부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리 기후협정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영원히예요. 장기적이라는 건 영원이죠. 영원히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2도 이상으로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올리지는 말자. 이게 목표치입니다. 뭐 굉장히 힘든 목표예요. 왜 그러면 이미 0.85도가 올랐고 그럼 남은 건 1.15도 남았는데 그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의 삶이 뭐 크게 그렇게 달라져 있진 않고 여전히 그러면 앞으로 극단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아까 4도 정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에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2도로 막자라는 목표가 설정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목표치이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 1.5도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사실 몇 분 계시거든요. 다른 데서 이렇게 여쭤보면 1.5도도 들어보셨을 텐데 1.5도는 이제 영원히 2도 이내로 막자라는 게 장기 목표인 거고 장기 목표가 있으면 단기 목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선은 어디까지로 막자. 그 단기 목표가 1.5도고 1.5도 목표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인천에서 그 회의가 진행될 때 목표가 설정이 됐죠. 그래서 단기 목표는 1.5도. 그래서 1.5도씨 보고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되시고요. 장기적으로는 2도 안에서 무조건 막는다라는 게 현재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기후체제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우선 이번 시간의 제 목표입니다. 우선 좀 궁금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기후체제라는 이름에서 뭐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가 있어야 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구기후체제가 있나요? 네, 있죠. 있습니다. 원래 그 기후체제를 구기후체제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후체제를 신기후체제라고 부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기후체제는 우리가 교토 의정서라고 부르는 그죠?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그거 1997년인가요? 예, 교토에서 합의했었던 그래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이미 협약을 맺었었죠. 그걸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구기후 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실 여러 가지 뭐 그런 체제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협의체를 만들고 협약을 만들었다는 것으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모두 다 현재로서도 이렇게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 지난 20년간 그 협약이 잘 작동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잘 작동했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여러 이유로 잘 작동하지 못했고, 당시에는 선진국 중심의 감축 목표들만 설정이 되고, 뭐 개발도상국 등 여러 많은 나라들에서는 의무감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별다른 효과 없이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것에 많은 과학자들이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고, 정치인들도 그거에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기후체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신기후체제고, 신기후체제는 파리기후협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기후체제에 협의를 했었던 장소가 파리였고요. 2015년도에 12월로 기억하는데요. 2015년 12월에 이제 파리에서 이 신기후 체제가 협정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이 신기후 체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어떻게든 막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구적인 목표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로 무조건 막는다. 영원입니다. 이건 영원히. 이게 넘어가면 아마 앞선 조천호 선생님 이야기에 있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일단 어느 임계치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게 넘어가면 다시 영원히 못 돌아오니까요. 근데 그 기준이 2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도에서 무조건 막는다. 그리고 국가별 감축 목표를 정하게 되고요. 이때 좀 좋은 거는 앞선 구기후 체제가 사실 실패했던 큰 이유는 일부 선진국에게만 의무 감축량이 부여되고 나머지 국가들에게는 그냥 자율성, 뭐 하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지 정도의 메시지가 갔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사실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조차도 왜 뭐 물론 책임감을 느끼겠지만 왜 우리만 이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 돌아가지 작동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신기후 체제는 선진국은 여전히 절대 감축량이 주어집니다. 구기후 체제가 똑같이. 다만 개발도상국은 또 역시 당신네 나라들도 감축을 해야 된다. 대신 의무적으로 얼마큼 감축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여러모로 좀 어려우니까 당신네 개도국들은 알아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목표치를 스스로 정하고 그 목표치를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서 이행해봐라 라는 자율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선과의 차이는, 앞선 구기후 체제는 아예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면제부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목표를 분명히 받고 스스로 정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 목표를 이행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용어가 자발적 감축 기여 라고 되어 있는 저 빨간색 INDC라고 영어로 부르는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국가가 스스로 목표를 내고 그거를 어떻게 이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면 이 협약을 맺은 모든 국가에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평가해주고 뭐 지원해줄 게 있으면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한 향후 20년간 시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적응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강화됐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는 사실 지난 20년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그 현상들이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 우리가 뭐 2도씨 안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2도 정도까지 이미 올라갈 거 아닙니까? 0.85도 올라가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2도 정도 올라가도 아마 큰 변화가 초래될 텐데 그거는 사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정도 온도가 올라간 세상에서 잘 살아갈 거고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 개발도상국이 훨씬 그런 적응에 좀 위협에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도상국에게 적응하는 데 있어서의 기술적인 지원이나 혹은 뭐 식량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주요 의무사항 중에 하나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탄소만 몇 프로 줄이면 되는 이런 정도의 의무감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좀 힘들어하는 그런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뭔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재원과 기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돈과 이런저런 지원들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단순히 탄소를 얼마큼 줄이고 온실기체,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여온다라는 정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변화된 세상에서 함께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선진국의 역할은 뭐고 개발도상국은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런 걸 받아들여서 보다 지속 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이 신기후 체제, 파리기후 협정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질문을 하나 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것도 논란의 여진 많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선진국의 의무 감축, 그런 얼마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고 막 의무적으로 어딜 도와줘야 되고 하는 국가에 들어가지는 않고 여전히 굳이 구분하자면 개발도상국 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 파리기후 협정 분류 체제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발적 감축 목표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그래, 우리나라도 내야지. 목표를 잘 정해야지.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좀씩 달라요. 이 목표를 그러니까 나라마다 비율도 좀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BAU 2030 대비로 제출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 별다른 노력 안 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2030년 정도 되면 배출할 걸로 예상되는 예상치가 있겠죠. 온실기체를 별다른 노력 없이. 그게 기준이에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았을 때 2030년 정도 됐으면 배출하는 양이 있는데, 그거 대비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살던 대로 안 살고 노력해서 살아가지고 그거 대비 몇 프로를 줄여보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도 다 달라요. 국가마다. 어떤 나라는 1990년대 대비 몇 프로를 줄이겠다. 그 나라에. 어떤 나라는 산업화 이전 대비 산업화 이전의 기준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그 기준조차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유연성이 있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BAU라는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그거 대비 몇 프로를 줄이겠다고 냈을까요? 이제 당장 내년부터가 시작 첫 해인데요. 2021년부터 20년간이죠.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봅시다. 오, 다 달라. 네 개인데 내려보십시오. 네. 네. 그냥 찍었다는 의미죠, 이거는. 그죠? 네. 내려주십시오. 17%부터 47%까지, 그죠? 굉장히 다른데 전혀 모르시는군요. 알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가 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참고로 우리나라의 INDC 감축 목표는 37%예요. 37%. 이게 높다면 되게 높고요. 그렇잖아요. 그냥 살던 대로 살은 거의 기준으로 37%를 줄여야 된다면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에서 무언가 37%를 덜 해야 가능하다는 거니까 적은 비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진국들이나 굉장히 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쉽다고 하는 그런 평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굉장히 개발 중심으로 여전히 가고 있고 뭔가 산업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좀 국가적 특색을 고려해 보더라도 37%로 그 국제사회에 제시했다는 건 굉장히 도전적인, 우리나라로서도 목표를 제안한 거고, 그 시작해가 내년입니다. 네, 내년부터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더 보면 이행점검 관리가 있어요. 이게 파리기후 이제 변화 협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앞선 이제 교토정서 구기후 체제는 목표치는 있는데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거긴 하지만 선진국들 몇 프로 줄여라 이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 그걸 누가 잘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좀 확인하고, 만약에 그걸 잘 못하고 있으면은 좀 지원해주고, 되게 잘하고 있으면 목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수정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 게 되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거를 이행점검 관리라는 이런 파트를 만들어서 5년 단위로 실제로 선진국은 절대치, 그리고 그 나머지 국가들은
INDC 제출한 그거를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이행 점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평가에서 페널티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계획은 냈지만 여러모로 어려울 수 있잖아요. 뭐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국가의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선 이행 점검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만약에 지원해서 해결할 것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행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맨 밑에 있는 것처럼 37%를 감축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2030년까지 굉장한 거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약간의 뭐 꼼수라면 꼼수고 뭐 기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37%를 국내에서만 다 줄이겠다고 한 건 사실 아닙니다. 37% 중에서 국내에서는 25%, 약 26%,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는 국내에서 줄이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국제적인 지원이나 원조 이런 것들을 되게 적극 강조되고 있다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를 도와주는 것들 이게 굉장히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데 그 방식을 우리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시장을 통해서 약 11% 정도는 감축해서 그 두 개를 합치면 37%가 되게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신기후 체제 파리 기후 협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당장 몇 개월 후인 내년부터 첫 해가 시작되게 되고 그런데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협정이 맺어진 2016년 초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난 3-4년 지나는 현재까지 많은 사실 굴곡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의사를 표현했었던 큰 소위 선진국 그런 국가들 중에 일부는 막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그때 제출했었던 INDC가 현재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들이 막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혹은 지구가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에 걸맞는 굉장히 강한 목표치를 제시했고 스스로 우리가 정한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국가는 국가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무언가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